한 사람의 분노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자비가 수십 년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시험도 투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핏줄 하나로 결정된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인물의 성품은 백성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500년 왕족.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성군으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폭군으로 남았습니다. 교심 깊은 아들, 형제를 제거한 정치가, 백성을 사랑한 군주, 권력을 즐긴 절대자, 왕관을 썼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간적인 얼굴은 가려져 왔습니다. 과연 기록 속 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실록이 숨겨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을까요? 오늘 조선왕조실록과 문헌 속 기록을 통해 왕관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을 파헤쳐봅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위화도. 강물은 불어 있었고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를 치러 북진하던 고려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병사들의 발은 진흙에 빠졌고 군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조용히 말을 돌렸습니다. 이성계, 당시 고려 최고의 무장. 그는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군대를 돌렸습니다. 개경을 향해. 역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명백한 반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역적의 이름을 얻는 도박. 그런데 이상합니다. 혁명가라면 이 순간 눈이 이글거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권력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록 속의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품이 관우하고 남을 아꼈으며 아랫사람에게 예를 다하였다. 무장이지만 예를 갖추었고 권력을 쥐었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성계는 함경도 영흥 출신입니다. 변방 중의 변방. 중앙 귀족들이 코방귀도 뀌지 않던 동북면의 무장 가문. 그의 생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이성계 곁에 남은 것은 아버지 이자춘과 새어머니였습니다. 문제는 그 새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신분이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비와 양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은 핏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비 출신 어머니를 숨기거나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효성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이 이성계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는 형식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이 이어지던 시절, 이성계는 전장에서 빠르게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장수들은 군율로 병사를 다스렸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처벌했습니다. 그것이 군대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밥을 나눠 먹었고 이름을 기억했고 공을 세우면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방식이 이성계를 고려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군대. 그 군대를 이끌고 그는 전장마다 승리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1392년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새 나라. 즉위하던 그날 현장에는 이성계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새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성계는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관용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피로 나라를 세운 왕이
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 그런데 이 조용한 개국 군주에게 결코 조용하지 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궁궐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이성계가 애써 만든 나라, 조선. 그 나라의 첫 번째 균열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원. 1398년 8월, 한양 궁궐. 밤이었습니다. 칼소리가 났습니다. 왕자들의 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성계에게 그날 밤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인 밤이었습니다. 이방원. 다섯째 아들. 그는 그날 밤 이복 형제 이방번과 이방석을 죽였습니다. 세자였던 이방석. 이성계가 총애했던 아들. 막내였습니다. 이성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이방원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출발점을 봐야 합니다. 그는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문과 급제자였습니다. 칼보다 붓을 먼저 잡은 사람.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경전을 읽었으며 시를 지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즉흥시 대결이 벌어지면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칼을 들었을까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은 이성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었습니다. 새 나라의 설계자. 법을 만들고 제도를 짜고 이념을 세운 사람. 그리고 정도전은 이방원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왕은 이때 신하들이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구조에서 이방원 같은 인물은 위험했습니다. 너무 똑똑했고 너무 강했으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398년 그는 정도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죽였습니다. 단 하룻밤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도입니다. 이방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획했고 실행했고 끝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흔적이 없습니다. 형제였고 스승이었고 아버지가 아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칼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냉철함, 집요함, 그리고 목표를 향한 완전한 집중. 왕위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형 이방과가 잠시 왕위를 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원 본인도, 형도, 친아들도. 1400년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 그런데 왕이 된 이후 이방원의 행보는 더욱 냉혹해집니다. 이번 표적은 처가였습니다.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집안. 민씨 가문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방원을 도운 세력이었습니다. 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공신 세력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자신을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민씨 형제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왕비는 통곡했습니다. 이방원은 그 울음을 들으면서도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방원과 갈등을 빚었던 계모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그 계모의 묘를 이장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의 묘를 옮긴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도, 죽은 자에 대해서도. 그 집요함이 조선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도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구조. 이방원이 만든 나라의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면 죽이거나 잡아두었습니다. 함흥차사. 지금도 쓰이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왕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냉철한 왕이 딱 한 번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세종이 되는 인물. 그 결정을 내리며 이방원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역사는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왕이 흘린 단 한 번의 눈물이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세종. 이도. 조선의 네 번째 왕. 그리고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대왕.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종은 얼마나 진짜일까요? 성균관 유생들이 모범으로 삼았고 학자들이 존경하며 입에 올리는 그 이름. 하지만 실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세종과 조금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도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세자였고 이도는 그냥 왕자였습니다. 충녕대군.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끝없이. 아버지 태종이 책을 빼앗았습니다. 건강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이도는 몰래 읽었습니다. 병풍 뒤에 숨겨두고 베개 밑에 넣어두고 빼앗기면 또 구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독서 습관이 아닙니다. 그는 규칙보다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세자이던 시절 이도는 예법을 지켰습니다. 형 앞에서 몸을 낮추었고 차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형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도는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세자에게 할 말을 다하는 왕자. 태종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22살. 세종은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편전을 키웠습니다. 밤을 새워 토론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고 틀리면 인정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공법 개혁, 토지세를 공평하게. 수십 년에 걸쳐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17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이것만 보면 완벽한 성군입니다. 그런데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세종은 가족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이 문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세종은 경고했습니다.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자의 신분을 거두었습니다. 며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규범을 어긴 며느리는 내쳤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냉정하다 못해 가혹해 보이는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왕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백성에게 법을 요구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순간 그 법은 죽는다. 백성에게 따뜻하고 가족에게 엄격했던 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원칙에서 나온 두 가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팠습니다. 눈병, 당뇨, 부종, 종기. 실록에 기록된 병명만 수십 가지입니다. 만성 질환을 안고 살았습니다. 통증 속에서 일했습니다. 신하들이 쉬라고 말하면 그는 서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토록 일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멈추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혹은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 태종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냉혹하게 세상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넘겨준 아버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아들. 세종은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32년. 단 한 번도 나라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 32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훈민정음, 치국이, 앙부일구, 칠정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직후 조선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종의 아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조카에게서. 1453년. 계유정난. 하룻밤 사이에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 12살. 수양대군은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찬위라 부릅니다. 왕위 찬탈. 이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조, 이유. 그는 아버지 세종의 아들답게 학문에도 뛰어났습니다. 불경을 번역했고 법전을 정비했으며 군사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업적만 놓고 보면 유능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업적이 아니라 성격에서 더 흥미롭습니다. 세조는 무예와 사냥을 즐겼습니다. 학문보다 몸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격은 호방했고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세조가 정승들을 불러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세조가 말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글자 놀이였습니다. 틀리면 벌주. 신하들은 웃으며 받아 마셨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왕과 신하. 절대적인 권력의 차이. 왕이 틀리면 웃어야 하고 신하가 틀리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술자리 놀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그것이 세조의 방식이었습니다. 즐기듯 통치했습니다. 상과 벌을 극단적으로 내렸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상을 주었다가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벌을 내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왕. 신하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탈이라는 출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조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으면 권위로 채웁니다. 세조는 권위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렵고 예측 불가한 왕.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왕. 그러나 그 권위 아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단종. 왕위를 빼앗긴 조카. 세조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명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던 날, 세조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조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사찰을 지었고 불경을 옮겼으며 직접 불사에 참여했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구보다 강하게 권력을 움켜쥔 왕이 말년의 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4명의 왕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입니다. 태조 이성계. 피를 최소화하며 나라를 세운 왕. 그러나 아들의 칼을 막지 못한 아버지. 태종 이방원. 냉혹하게 권력을 완성한 왕. 그러나 단 한 번 눈물을 흘렸던 인간. 세종 이도.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왕. 그러나 가족에게는 법보다 엄격했던 군주. 세조 이유. 권력을 즐기듯 다스린 왕. 그러나 말년에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 4명. 같은 왕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우리는 흔히 왕을 신화로 기억합니다. 위대하거나 잔혹하거나 단순한 언어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도 효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인간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그 인간적인 결함이 더 크게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양도 그 결함들과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완벽한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를 보는 것이니까요. 왕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